네, 3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선고일이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예. 일단 좀 선고 내용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죄 나올 무죄 거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1심 판결문이라든가 관련 증거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그 인식의 문제, 그다음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문제는 또 검찰이 확장해서 가본 거거든요. 이게 인식과 행위 이게 이건 사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봐 그렇게 말을 한 걸로 유추 확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나머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도 그게 백현동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백현동으로 다 집어갖고서 협박받았다는 걸로 확장 해석한 거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또 판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의 2년 구형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과도하죠. 사실 이런 정도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되게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약간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공민권 제한,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 표명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과장, 어법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걸 무슨 허위 사실 공표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말을 한 맥락 전체를 봐도 이게 백현동 부지 관련해 갖고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이 관련 법률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용도 변경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당연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죠. 사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서요? 이거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게 좀 불명확하니까 그 부분을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라는 거였는데 그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변수는 아니고. 네. 이 재판부는 지금 합의부인가요? 이게 대등 재판부입니다. 합의부 당연히 합의부인데 대등 재판부는 뭐예요? 대등 재판부는 그 세 분의 판사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쉽게 하면 부장 판사 있고 옆에 그 젊은 배석 판사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렇죠. 대개 고등법원 같은 경우나 또는 항소심에서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수평적 관계라고 말은 해도 부장의 의견이 굉장히 결정적인데 이 재판부는 부장 판사 세 분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세 명 다 부장 판사예요. 세 분 다 부장 판사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관계 같은 그런 거겠네요. 똑같습니다. 또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해요? 세 분이 합의를 하겠죠. 하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두 분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시스템이 거의 헌재고 거의 똑같네요. 그럼 그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변수가 된다고보다도 경험이 많은 법조 판사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중견 부장 판사들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또 균형적인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은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성립이 안 되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근데 유죄가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러면 지금 이제 계속 먼저 지금 선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고 연결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법원 선고는 일단 탄핵 심판이 언제 되고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언제 조기 대선 할 것이냐 이거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선거는 일단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6월을 넘어가지 않겠냐는 저 생각이고요.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을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 3개월 안에. 항소심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는데도.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고요. 상고 기간이 7일이고 또는 그다음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넘기는 기간 14일이고 그다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보내고 그다음에 상고 이의서 제출 기간이 또 20일이고 그간에 송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기간만 해도 한 2달 정도는 보통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절차만 해도? 네, 절차만 해도요. 그리고 상고이의서 제출하면은 검찰에 또 답변서 제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대법원의 부에 배당이 되겠지만 또 이견이 있다고 하면 워낙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원재판부로 갈 가능성도 좀 높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성립이 되는데요. 한번 가정으로 2심 판결에서 형량과는 무관하게 아무튼 유죄 판단이 유죄가 됐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출마하는 거고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네. 근데 만약에 출마를 했고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유죄가 확정이 됐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거기서 만약 또 이제 뭐 민주당 후보가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 84조가 내란 외환의 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잖아요, 사실. 그 의미도 수사와 기소냐 아니면 뭐 재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이전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왜냐 이런 상황 자체를 헌법 그 제정권자나 개정권자들이 그다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 원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무의 그 안정성 을 좀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근데 이미 이게 벌써 정치권에서 벌써 논란으로 점화가 됐잖아요. 네네. 만약에 진짜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논란이 거세진다고 치면 최종 판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로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예.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네.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또 그 직무의 안정성, 직무 수행의 그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소추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 해석의 문제니까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 문제인지 아니면 네. 재판 진행의 문제니까 예. 대법원에서 해석 물론 뭐 그게 다 쟁점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 해석이 문제 되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고 보면은 대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계속 가정 질문인데 네, 네.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2심 선고 내용이 네. 형량이 줄었다. 이러면 그러니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그 1심 판결이 집행유예형 아니겠습니까? 예.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은 피선고권 제한이 10년입니다. 벌금형은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5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100만 원 이하를 받냐 이상을 받냐가 중요할 것이고 10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하면은 비록 유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겠죠. 그때는 뭐 논란이 많이 잠재워지겠죠. 네, 그냥 끝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예. 뭐 다만 피선고권 제한이 5년인데 또 집행유예형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론에 뭐 이미 뭐 사법 리스크 자체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뭐 다음 행보를 하는데 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좀 그 영향을 좀 덜 미칠 거다. 형량이 줄어들면 네네. 왜냐하면 중한 범죄냐 경한 범죄냐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이런 정도 사안을 갖고 0.73% 차이로 진 대선 후보였고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인 현역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검찰에서는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선거 때 수천 수만 마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과정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질의응답하는 그 과정에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한 구절.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대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계속적인 그 담화 과정에 나온 짧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걸 갖고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저는 그런 수사를 하고 그런 기소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너무나 이 정치 보복으로 보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참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주요 검찰 경력은
그 주요 검찰 경력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네.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사실요. 역시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고 정치 검찰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얘기를 하고 본인의 비전과 강점들을 얘기를 해야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장기는요. 그냥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에 있어 상당한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굉장히 위험하게 느낀 게 만약 이것도 가정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집권한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겠구나. 오히려 거꾸로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계엄을 선포할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니까 역시 본인이 집권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정치 보복적 수사에 집중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 죄가 하는데 모든 걸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도 계엄을 상상했던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게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상상을 하는 분이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래요? 예. 그럼 의원님이 한번 평을 해주세요.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그 대표의 대선 경쟁자라고 설정을 했을 때 네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국민들이 검사 정치 3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검사 정치 3년의 결말이 결국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 검사 정치 3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첫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정치보복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장본인이고요. 그런 분에게 국민들이 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도 못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좀 여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에도 예. 뭐 강경한 분들은 이미 뭐 김문수 지사 전 지사죠, 노동부 장관을 지지하는 거고 또 온건한 분들은 또 있는데 합리적인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였던 전직 검찰 출신의 또 정치보복의 최애 선봉에 섰던 법무부 장관 출신에게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속칭 한나땡입니까 그러면?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런 겁니까? 혹시? 아니 뭐 어떻게 상대 후보를 뭐 그렇게 상대 잠재적 후보를 네.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국민들에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본인 어떻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런지 그런 비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그 잠재적 국민의힘의 예비 주자들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인물은 누굽니까? 지금 어쨌든 이 비상계엄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것이고 네.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나온다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자고 믿기 때문에 결국 그런 면에서 좀 거리가 있는 분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네. 계엄에 반대했고 또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은 좀 약간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어쨌든 중도 확장성은 좀 조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네네. 그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내지 명태균 게이트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명태균 씨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금폰에서 나온 그 대화 내용들인데 국민들에게 과연 뭐 오세훈 시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줄 수 있겠지만 이거에 관련해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검이 역시 그 정치검찰의 한계를 벗어나고 엄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의원님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별로 언급을 안 하시네요. 뭐 국민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연정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대연정이 네.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대연정 대상이 혹시 그러면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탄핵 제가 두 개로 나눠서 그때도 그 당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탄핵 기간인데 탄핵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결집해갖고 네. 이 헌정시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를 가만두지 않겠다, 쓸어버리겠다, 온갖 폭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대연정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완전히 갈갈이 찢기고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 국민들을 좀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중도 진보적, 중도 보수적인 분들, 또 합리적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국민이 통합돼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어쨌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까지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대연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예. 근데 희망과 달리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라도 예. 저는 그 국민들이 주기 대선이 있어 갖고 주기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말 그 이전과는 다르게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면 다수 여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수 야당이 되니까 정말 소수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네. 또 소통하고 예. 또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부터 좀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네. 보수층에서는 이걸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절대 의석을 국회에서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버리면 말 그대로 폭주가 더 심해질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하고 걱정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네. 야당이 다수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복 수사만 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그 탄핵 최후 변론에서도 뭐 간첩을 25번, 뭐 야당 탓을 갖다 뭐 40번 이상 했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집권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야당 탓하지 않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좀 인정하고 그런 자세로 저는 나갈 거로 확신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적극적 역할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아니, 수 국회 있을까요? 내에서 예. 여야의 대화와 타협들, 예. 또 조정, 예. 또 양보, 예. 또 그런 어떤 의회 정치가 예. 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뭔가 혹시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리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는 뭐 제가 어쨌든 뭐 오선의 의원이기 때문에 뭐 자리와 관계없이 네. 또 여당 의원과도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현재 여당 의원들. 여당 의원과 그럼 원내대표로 혹시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혹시 그러면 뭐 굉장히 유능한 하반기 의장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장에 한번 출마했었지만 뭐 그런 생각은 버리고 있고요. 예. 정말 백의종군하면서 다른 분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우진 그러니까 진술에서 그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의 어떤 뭐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또 내란죄 이걸 뭐 이런 범죄를 세탁하기 위한 저는 뭐 범죄 세탁용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예. 그럴 마음이었다고 하면은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사퇴하고 개헌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최종 파면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진정성 있겠습니까? 이번 돌아가면요. 다시 개헌할지도 모릅니다. 다시요. 근데 지금 상황 그다음에 화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거 이제 87년 체제는 끝났다. 네네. 개헌은 필요하다. 네네. 여기에는 사실은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네, 상당히 있죠.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개헌은 그러면 언제 가능한 겁니까? 지금 개헌을 쉽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 개헌에서 네. 조문에 어떤 거 넣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표현할 거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제한할 거냐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다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광주 민주항쟁의 정신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광주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개정하면서 전문에 넣겠다. 지금 여당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대표가 약속할 것 같습니까? 저는 1%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개원을 하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의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예.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개헌에 관련된 입장들은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은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극렬하게 지금 결집하는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얘기하게 되면 이 논점이 흐려지거든요. 집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탄핵 그걸 관철시키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헌법전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일전에 저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인터뷰했는데 네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헌법전 5.18 정신 그 헌법전문에 담는 부분과 개헌 방지 개헌 정도 원 포인트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예. 저는 뭐 극우 세력에 극우 세력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 완전히 극우 세력에 포획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엄 해제의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자기 거기 찬성하지 않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업원론도 어떤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을 뭐 강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궤변인데 지금 여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뭐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갖다 헌법 조문에 듣겠습니까? 지난번 광주에 가서 그 일부 그 극우 세력들이 집회 갖지 않았습니까? 뭐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포지셔닝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세요? 저는 뭐 표현에 있어서 약간 뭐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 표현은 어떤 저는 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세력까지로 또 포괄하는 그런 중도 개혁 정당이다. 중도 정당 표현을 그렇게 했었어야 좀 된다. 좀 좋죠.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예, 않겠나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예. 그런 다만 취지도 그런 거다 그러면. 그렇죠. 예.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면은 지금 예. 이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완전히 포획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 보수 세력까지 좀 우리가 포용해 갖고 예. 또 국민을 통합하고 또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따라붙고 있는 게 이제 정책 논란이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이제 그 겹쳐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뭐 우클릭이라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오락가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건 부당한 평가라고 보세요? 좀 부당한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아니 어떤 그 상황에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바꾸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어쨌든 정책 노선이라든가 당의 입장이 바뀌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여러 가지 논쟁되는 사안들이 지금 민생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국민들의 좀 여론을 반영해 갖고 뭐 일부 입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전하고는 다르게 좀 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아주 그 거칠게 네.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소득세 상속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지금 몇 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이 감세할 때입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네. 세수 결손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뭐 국회 그 윤석열 정부와 갖고 부자 감세한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경제 성장이 안 됐을 뿐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못 내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네, 삼성 네, 같은 경우도 네. 뭐 이 재작년인가 한 15조 정도 줄었던가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뭐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좀 정부의 지원도 늘려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도 취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왜 여쭤보냐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아마 더 내릴 거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유지하거나 올리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다. 네네. 오히려 내리라는 압박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지금 하더라고요. 법인세는 크게 논쟁이 되지는 않고 아니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러면 세수 결손을 어디서 보충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경제 성장이. 예,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해 갖고 예. 지금 현재 세율로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많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본 거죠, 여야가. 네네. 이제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논의해야 되고요. 대선 전에 나올까요? 저는 합의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 또 다음 정부가 또 조기 대선이 있어갖고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면 거기서까지 논쟁이 된다 그러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합의가 됐었는데 예. 대통령이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 그 부담률하고 어떤 보장률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어떤 여야가 안 중간이라도 해서 합의해갖고 넘어가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건 다음 정권에 들어가고 또 근본적인 계획을 해야 되겠죠. 구조개혁 얘기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